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1945년 10월 25일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의 통치권이 중국 국민당 정부로 이양된 날입니다. 대만에서는 이 날을 광복절로 기념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이를 기념하면서 역사의 주인 자리를 두고 양안 간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10월 25일 베이징 자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국가 차원의 대만 광복 기념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왕우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이 외교부장,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올해를 항일전쟁 및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으로 지정하며 이번 행사를 하나의 중국 원칙과 통일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치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왕우닝은 중화민족의 공동이익과 장기 발전을 위해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외세의 간섭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대만 광복절은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일본과의 전쟁에 실질적인 공헌이 없던 중국 공산당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왜곡된 역사서사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 또한 이날 별도의 기념사 없이 중국 본토와 맞닿은 진먼에서의 군복무 경험을 언급하며 국방 강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대만의 광복절은 본래 1895년 일본에 강제 병합된 대만이 1945년 10월 2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중국 국민정부로 이양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대만 내부에서도 이날을 진정한 독립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습니다. 본성인, 즉 대만 토착민 및 명청시절 이주민들은 국민당 정부 또한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후 외세로서 대만을 점령한 세력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2000년 민주진보당이 집권한 뒤 광복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만 입법원에서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당이 연합해 다시 공휴일로 복원했으며 명칭도 대만 광복 및 진먼 군잉터우 대첩 기념일로 바꿨습니다. 이는 1949년 인민해방군의 침공을 대만군이 막아낸 전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대만 광복절 국가 행사를 대만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만 광복은 중국 정부가 대만 주권을 회복한 역사적 증거라며 통일 정당성을 강조했고 대만은 자국 공무원의 중국 행사 참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양안이 같은 날 같은 이름의 기념일을 맞이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통일의 서사를, 대만은 독립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서로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다시 통제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자동차, 방산, 전자,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통제 강화로 공급망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당시 미국 포드와 일본 스즈키 등 글로벌 자동차 공장이 2달 만에 멈춰섰던 악몽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도요타 북미법인 라이언 그린 부사장은 그들은 2개월이면 자동차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동차 한 대에는 변속기부터 모터, 센서, 스피커, 조명 등 다양한 부품에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이 공급이 막히면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은 자동차에 그치질 않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로봇 등에 쓰이는 영구 자석 역시 희토류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08kg의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방산 로봇 업계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현대차에 자석을 납품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 초 쌓아둔 재고가 거의 바닥나 신규 수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품업체 관계자는
통제가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비용 폭등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세계 4위 매장량을 가진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향후 6개월간 30억 달러를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또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사실상 희토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금 지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BMW와 르노는 희토류가 필요 없는 모터를 상용화했고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체는 쉽지 않습니다. 정제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희토류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61%, 미국은 75%, 일본은 83%에 달합니다. 미국의 공급망 전문 조사 컨설팅 기관 SC 인사이츠의 앤디 레일랜드 창업자는 중국은 항상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글로벌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가 중국발 희토류 위기 시즌2에 휘말리며 산업 공급망 전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희토류가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물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CNN이 한국 주선 산업의 경쟁력 비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생산하는 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는 울산의 HD 현대중공업과 거제의 한화오션 조선소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한국 조선의 핵심 경쟁력으로 숙련된 인력과 탄탄한 공급망을 꼽았습니다. CNN은 현대중공업의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16년이라는 이진 상무의 발언을 인용하며 장기 근속 숙련공이 생산 효율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캠벨 대학의 해운 전문가 쌀 메르코 글리아노 교수는 한국은 군사용과 상업용 선박을 병행 건조하면서 핵심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상업선 건조를 포기한 탓에 숙련된 노동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군함만 집중 건조한 것은 미국 조선 산업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였다며 수요가 일정치 않은 군함만으론 인력과 기술 투자가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또한 공급망의 지리적 이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화오션의 전유수 팀장은 거제 조선소는 반경 50km 안에서 필요한 부품의 약 90%를 조달할 수 있다며 지역 내 밀집된 협력망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한국의 중공업 클러스터가 남쪽 지역에 집중돼 물류 효율이 극대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모두 미국 내 사업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전하며 이들의 기술력은 중국 해군의 부상에 대응해야 하는 미 해군의 전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도는 제도적 장벽도 지적했습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한 것을 금지하는 반스 톨레프슨 법,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단속 사례가 한미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한국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려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과 비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르코 글리아노 교수는 상업선이나 해군 보급선의 건조 요건이 완화된다면 한국에서 시작한 조선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되는데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은 이번 보도가 단순한 산업 분석을 넘어 한미 조선 협력의 현실적 시나리오를 탐색한 신호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오는 2030년에는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6위로 밀릴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0월 16일 IMF의 추계치를 인용해 일본이 내년 인도에 밀려 5위로 2030년엔 영국에도 추월당해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1968년 서독을 제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지만 2010년 중국에 밀린 뒤
2023년에는 독일에도 추월당했습니다. IMF는 일본의 명목 GDP가 2026년 4조 4,636억 달러, 2030년 5조 1,1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5조 1,997억 달러로 일본을 앞서고 인도는 이미 내년부터 4조 5,056억 달러로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미우리는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26년 이후 6%대를 유지하며 2029년엔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성장률은 0.5에서 0.6%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 경제의 하락 배경에는 장기 불황과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1년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릴 만큼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소비와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도 뚜렷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일본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단 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현저히 느립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제조업 보호 정책과 관세 강화는 일본 제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역시 일본 경제의 국제 위상 하락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120엔이던 달러 환율은 현재 150엔대로 달러 기준 GDP가 약 30% 줄어든 셈입니다. 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는 엔화 약세가 실물 경제 약화를 가속화하며 GDP 규모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길은 단지 이웃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내수 침체, 산업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는 한국 역시 이미 겪기 시작한 현실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